안녕하세요. 김승욱 교수입니다. 이번에 네 번째 강의 주제는 우리가 마주한 경제의 위기는 무엇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에 얘기한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도 하나의 경제 위기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거보다 좀 구체적으로 좀 색다른 세 가지 위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고 현상을 얘기했잖아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근데 이건 단기적인 위기예요. 언젠가는 뭐 금리 떨어질 거예요. 단지 그게 6개월 후에 떨어지냐, 1년 후에 떨어지냐, 이 정도 차이지. 단기적인 얘기를 오늘 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부딪히는 위기의 근본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좀 오늘 얘기할 건데, 하나는 우리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 미중 충돌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좀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반세계화 현상.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이 세계화가 위축되고 전부 지네 나라만 돌보게 되니까 우리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어려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양극화,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양극화 때문에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많아지니까 자꾸만 파퓰리즘, 인기 영합주의가 득세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가난한 사람은 도와줘야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지금의 단기적인 위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위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 있다는 것은 막 바꿀 수가 없는 건데 그동안 이제 미중 간의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그래도 경제 성장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북한, 중국, 소련, 이 북방의 공산주의 세력과 한국, 일본, 미국의 자유주의 진영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충돌하고 있고, 그 충돌의 현장이 한반도인데 이건 변함이 없는데, 과거에는 중국을 소련하고 좀 띄워놓으려고 미국이 중국에 유화 제스처를 쳤어요. 그래서 핑퐁 외교도 하면서 중국을 세계 시장에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중국한테 우리가 너희들 물건 사줄게.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너희 나라에 가서 생산할 수 있게 해줄게. 그 너희 나라 실업자들 일자리 만들어줄게. 그렇게 중국을 좀 도와줘가지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그걸 하버드 대학의 닐 퍼거슨 교수는 차이메리카라는 표현을 썼어요. 차이나 플러스 아메리카의 합성어예요. 중국은 경제 성장할 수 있어서 좋고, 미국은 저렴하게 물건 써서 좋고, 그 이 둘이 아주 밀월 관계를 즐겼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바뀌어졌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미국이 지금 패권국인데 거기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로 중국이 인식되고 있어요. 그래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단어가 한때 세계적인 단어가 됐었어요. 투키디데스 함정, 모르겠죠. 그게 뭐냐면요. 투키디데스라는 역사가가 스파르타하고 아테네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거예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이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그리스 지역의 패권자인 스파르타를 아테네라고 하는 신흥국가가 성장하니까 두려워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걸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항상 그 기존 그 패권국이 있고 신흥국이 도전할 경우에 많은 경우에 전쟁으로 한다. 그래서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에서 무려 이런 역사적 사례가 16번이나 있었고, 그 중에 12번이 전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도 그런 것 중에 하나다. 영국이라고 하는 패권 국가가 당시에 있었고, 그리고 독일이라고 하는, 일본이라고 하는 신흥국들이 도전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가 있는데 중국이 빨리 성장하면서 미국의 권위에 지금 도전하고 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이 생겨난 건데, 지금 미국은 공화국이나 민주당이나 할 거 없이 이 점에서는 같아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처음에 30년 전에 중국을 키워줄 때는 중국의
자유진영에 들어오게 하고 WTO에 가입시키고 그렇게 할 때는 중국이 경제 성장하면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중국을 상징하는 동물이 2개 있죠. 뭐예요? 팬더. 또 용? 그렇죠. 팬더하고 용이 중국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미국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민주주의 의식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 사회주의지만 상당히 민주화되는 국가가 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어요. 팬더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안문 사건 이후에 중국에서의 민주화 활동은 규제를 받기 시작했고 시진핑이 장기 독점을 하고 있으면서 아시아 지역의 패권 국가가 되겠다. 과거에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의식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죠. 그 주변 국가들은 조공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을 주변 국가로 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천자 국가, 밑에는 조공 국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꾸만 패권 의식을 드러내니까 미국이 저거 더 이상 잘하기 전에 저 용이 크면 무시무시하니까 어렸을 때 싹을 잘라버리자.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동안 경제 성장을 그래도 쭉 잘해왔는데 그 이유는 중국 덕이 커요. 중국이 고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싼 노동력을 이용한 것도 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중간재가 많이 수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도 수출이 저절로 늘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 1위가 옛날에 미국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수출이 지금 어렵냐? 중국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수출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안보적인 측면에서 미국하고 가깝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을 무시 못한다. 그래서 경중안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경제는 중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수출도 하고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자. 이런 이제 말이 있는데 저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북한은 러시아, 구소련하고 중국이 이념 전쟁을 할 때 북한은 줄타기를 잘했어요. 그 사이에서. 근데 우리는 왜 못하죠? 그 이유는 중국과 소련은 같은 체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심하게 서로 싸우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과 중국은 체제가 달라요. 다르죠. 지금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로 번영할 수 있다라고 믿는 나라고 중국은 약간 중앙집권적이고 전체적인 체제 하에서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보는 나라예요. 자기의 이념을 펼치려고 그래요. 과거 스파르타가 그랬어요. 아테네는 상공업을 많이 하는 나라고 스파르타는 공산주의의 원형이에요. 화폐가 쇠덩어리였어요. 왜? 사람들이 재산을 축적하지 못하게. 그 잘 사는데 관심이 없어요. 군사력 강해지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전체주의적 색채를 가진 스파르타가 상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아테네 민주주의 세력의 위협을 느끼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스파르타가 이겨서 그리스가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그 뒤를 로마가 부흥해서 다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중국은 전체주의적 방식,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도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 이념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 반대죠. 우리가 미중 갈등 속에서 이런 패를 갖고 있으면 두 나라가 우리를 못 건드려요. 과연 그런 게 있냐고요.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이 양쪽 갈등 속에서 피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군사적으로는 확실히 우리가 중국이나 못 당하잖아요. 핵을 갖고 있는데. 북한도 핵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과 할 수밖에 없는데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우리를 이뻐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서방 세계에 또 미국과 친하다고 해서 미국이 아무리 우리하고 친해도 어디까지나 국익의 우선은 자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치포 동맹이라 그래가지고 반도체에 잘 맞는 나라가 한국, 대만, 일본, 미국인데 동맹을 맺자.
우리가 반도체를 잘 만드니까 그래도 미국이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니까 지금 러스트벨트라 그래가지고 필라델피아나 그쪽에 지금 옛날 자동차 공장들이 다 이제 문을 닫게 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미국에 들어오라고 압력 넣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외교에는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어요. 우리가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그동안 많은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유익함을 얻었는데 이제는 별 수 없어요. 우리가 싫든 좋든 신흥시장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베트남이나 인도나 이쪽으로 우리가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요새 우리 한국 사회는 일본을 미워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 이번에 방류했을 때도 반일 감정이 많이 돋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이게 전략적으로 잘 생각했어요. 김일성이 갓근 전략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갓근 전략이 뭔지 아세요? 이 갓을 쓰고 있는데 이 갓을 끈을 잘 매고 있으면 아무리 바람 불어도 갓이 안 날아가요. 근데 이걸 날아가게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저 갓은요, 한국에 있는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랄까 이제 한국의 안보예요. 근데 저걸 갖다가 미군이 철수하게 만들려면 또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키려면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둘 다 그 관계가 나쁘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끈 둘 중에 한 개만 잘라버리면 날아간다. 그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이 끊임없이 미군 철수를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 관계가 나빠져도 역시 한미일 동맹은 깨진다. 그게 가끈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북한의 전략에 놀아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지정학적 문제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국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안보 동맹을 이제 놓치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을 의지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발휘할 수 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기업 측에서는 이 지정학적 단점도 될 수 있고 장점도 될 수 있어요. 우선 단점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반도 국가라서 북쪽 눈치도 보고 대양 세력의 눈치도 보고 끼인 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힘들어요. 우리가 통일을 하고 싶어도 다른 강대국들의 이 눈치를 보느라고 못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뭐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잘 극복하고 또 활용할 수가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반도 국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수출? 수출. 그렇죠. 반도 국가니까 수출. 사실 우리가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항만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네. 바다가 많은. 예. 그래서 우리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시키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부산을 아까 제2대 도시인데도 네. 인구 소멸 때문에 어렵다 그랬는데 이 부산은요, 서울하고 경쟁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맞아. 항구 도시니까 부산은 상해랑 경쟁해야 돼요. 느낌이 일본의 비슷하네. 오사카랑 경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세계 물류가 부산항에 정박하는 게 제일 싸다. 그래서 부산항에다 정박해놓고 그걸 가지고 가벼운 비행기나 가벼운 조그만 걸로 가도록.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콩코드 대형 아주 속도 빠른 항공기 있었잖아요. 대륙 간에 미국에서 6시간 만에 이제 콩코드가 왔는데 유럽에서도 그런 항공기를 들어와서 여기서 조금만 비행기로 각 나라 작은 도시로 갈 수 있도록 허브, 교통 물류의 허브를 만든다.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 국가라는 그게 굉장히 유리한 거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인구 대국 중국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국가들의 상당수가요 관광으로 먹고 살아요. 그죠? 관광은요 생산비가 안 들잖아요. 그렇죠. 지네들 돈을 갖고 와서 그냥 지네들이 뿌리고 가잖아요. 네. 우리 수출하려면 원가가 들잖아요. 네. 물건 원료를 사와야 되고 제조해야 되고 관광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청소만 좀 하고 도로만 좀 닦고 호텔만 좀 잘 지어놓으면 와서 돈 뿌리고 가요. 이번에 제가 이태리 가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지 베네치아 같은 데는요 번호표 주려고 그래요. 번호표 좀 오지 마라 좀 수용이 안 된다고. 그런데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나라를 가는 줄 알아요? 자기 나라에서 가까운 나라를 가요.
먼 나라는 못 가요. 왜? 힘든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유럽 한번 갔다 오려면 2, 300만 원 들잖아요. 아무리 적게 들어도. 비용값만 2, 300만 원.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평생에 해외여행 10번 간다 그러면 그렇게 멀리 있는 나라는 한 2번? 8번은 어디를 가요? 일본, 일본. 맞아요. 대만, 동남아, 태국, 네. 필리핀.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광을 가요. 중국 사람들이 15억, 14억 인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경제가 성장하니까 우리나라에 많이 왔잖아요. 네. 엄청 왔었지. 그래서 한때 제주도에서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행복한 비명도 지르고 가고 나니까 서운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인구 대국이 옆에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장점이라는 거죠. 그 중국이 우리를 사드 때문에 제재할 때 제일 먼저 관광객부터 안 보내잖아요. 네. 물론 롯데도 제재를 했지만 네. 이제 좀 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관광 산업을 키운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나라 고궁은 이거 볼 게 별로 없어요. 중국에 더 좋은 궁은 많거든. 궁도 더 크고 그 유럽처럼 뭐 콜로세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피라미드 있는 것도 아니고. 건축 양식이 비슷하니까.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생겼어요. 뭐예요? K-팝. K-팝, 네. 한류, 한류. 드라마. K-드라마.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 어? 거기다가 화장품을 잘 만들어요. 예. 나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세계를 석권할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화장품 인기 많더만. 오는 사람들이 다 화장품 사러 와요. 맞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정직해서 짝퉁이 없어요. 명품에 짝퉁이 없어요.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명품 사면 다 짝퉁이라 그래요. 한국, 일본에서 면세점에서 사는 짝퉁은 진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비싼 명품들을 우리나라 와서 사요. 우리나라 와서 이태리 명품을 산다니까요. 이태리까지 사러 가긴 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한 문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도 국가로서 지정학적으로 갖고 있는 유리한 점, 이걸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식량 안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뭐 안 먹고 못 사니까 농업은 경제제가 아니라 안보제화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해외 곡물 메이저를 키우던가 해외 현 농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한국이 전쟁이 일어날 시대는 의무적으로 한국의 공급을 우선으로 한다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기업들한테. 그러면 해결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20%를 지금 쌀농사 짓고 있거든요. 네. 35% 중에 25%가 쌀농사를 위해서 절대농지로 묶어놨어요. 이거를 풀면 땅값이 떨어져요. 땅값이 떨어지면 집값이 떨어지고 공장 가격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업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또 중요하겠죠. 세계화 조류가 70년대, 80년대 오면서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세계화 또는 글로벌화라는 단어가 유행어가 됐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자유주의라고 해서 비판도 했는데 우리는 그 와중에 하여간 무역을 많이 해서 먹고 살았던 나라인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선진국들부터 보호무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일자리 만들어야 되니까 니네를 공장 우리나라로 옮겨. 이 옛날에는 반세계화를 하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들이었는데 사회주의 국가들이었는데 이제는 서방 세력들이 먼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나라는 참 어려워요. 이 반세계화의 추세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응? 우리가 국제적으로 입김을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기업들도 옛날처럼 중국이라는 옆에 나라가 있어서 저절로 지금 무역이 되지 않아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개인들도 이 반세계화 추세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계화 추세를 나쁘다고 생각해요.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인식을 우리가 좀 가져야겠다. 마지막으로 지금 전 세계가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본주의의 속성상 빈부격차가 늘어나요. 예.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복지국가 이념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복지국가 이념이라는 게 정부가 가난한 사람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은 그 정부가 책임져 주겠다. 실업자가 생겨도 정부가 책임져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정치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옛날에 파퓰리즘 그러면 이건 중남미, 아르헨티나나 콜롬비아나 이런 중남미 국가에서 생겨난 단어예요. 정치가들이 표를 의식하고 막 퍼주기를 해가지고 돈 찍어내고 퍼주기를 해가지고 나라 경제가 망가졌어요.
근데 아르헨티나나 이 중남미 국가는 석유도 나오고 광활한 농사 지역이라서 수출할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퍼주기를 했더니 나라가 굉장히 망했어요. 그래서 파퓰리즘 하면 망한다 이런 인식이 많은데 전 세계가 해요. 선진국들도 해요. 왜? 표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양극화가 되니까 복지가 늘어나고 복지가 늘어나니까 정부가 해주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인식이 바뀌니까 너도 나도 선거철만 되면 퍼주기 경쟁을 해요. 국가 부채 늘리고요. 이렇게 하겠다. 그래도 우리는 양호한 편인데 파퓰리즘의 열풍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이닥치고 있거든요. 결국 이게 장기화되면요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사회주의하고 예를 공산주의처럼 뭐 자본주의랑 전쟁에서 붕괴시키고 프로레타리아 혁명 이게 사회주의가 아니고 요새는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그리고 대기업들을 다 국유화해버리고 그래서 대부분의 생산을 국가 주도적으로 하면 된다는 게 사회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슈페터라는 경제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류의 미래는 사회주의로 갈 거다. 그런데 그 경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는 뭐를 해야 되냐.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유토피아적 망상을 버려야 돼요. 국가가 어느 정도 가난한 사람의 초점을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을 똑같이 하려다가 망한 게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소련이잖아요. 불가능하거든요. 왜?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가난해지는 건 가능해도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국가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기대예요. 현실이 안 그래요. 그리고 기업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업에 대해서 좀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기업이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들은요. 자기 책임 원리를 고취해야 돼요. 자꾸만 남한테 의지하는 사람은 노예예요. 우리가 국가에 의지하면요. 국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중산층 사람들은 내가 정부 보조 안 받고 내 혼자 살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돼요. 장애자라든지 아주 고령자라든지 아주 젊은 이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제대로 교육받고 사회 진출했으면 이제 내가 웬만하면 내가 국가에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 책임 의식을 구축시켜야지 이 파퓰리즘을 막을 수 있어요. 걸핏하면 나라에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런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스위스에서요. 기본소득제라는 것을 할까 말까 물었어요. 기본소득이 뭐냐면 기본 생활을 다 나라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스위스에서 부결됐어요. 나라가 뭔데 내 기본 생활을 책임져. 난 그런 거 싫어. 난 내가 알아서 먹고 살 거야. 왜? 나를 책임진다는 소리는 나를 간섭한다는 소리잖아. 난 간섭받기 싫어.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크리스찬들도 똑같아요. 기독교는 사실 그동안 사회 하층민들 또 가난한 계층을 끊임없이 돌봐왔습니다. 좋은 일 정말 많이 했어요. 로마 시대부터. 지금도 한국교회가 모르게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복음 전파의 길이 막혀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복음 전파도 못하고요. 크리스찬이 할 일도 없고 사회 전체가 가난해지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뭐냐. 당장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있지만 이건 단기적인 거 언제 해결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다. 그게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고 또 반세계화 조류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고 또 양국화 때문에 생기는 민주주의의 도전, 파퓰리즘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다. 이런 거를 먼저 극복해야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제 강의는 4번의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는데요. 이 3분한테 한번 소감 또는 질문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미래가 이렇게 또 바뀌면서 이렇게 될 건지를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이 열린 경제에 대한 사고방식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겸손한 말씀이십니다. 우리 은혜 씨는요? 정말 강의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저도 이걸 들으면서 그럼 이대로 간다면 내가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나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출산 시대에 인구가 없는 시대에 내가 애를 낳아놓으면 그 아이들이 나의 나중에 결국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게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시야도 되게 넓어진 것 같아서
너무 신선했고 또 너무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칭찬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해명 씨는요?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아유, 셋이 합쳐서 만들자. 셋이 합쳐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든 생각이 그냥 딱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되게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을 때 뭔가 정부에서 뭔가를 이렇게 해줄게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주체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자기 삶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능동적으로 살자. 예. 감사합니다. 좋은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